안녕하세요. 민상준입니다.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호학번 학부생입니다. 부천학습관에서 모교마실이라는 스터디팀에서 그 팀원으로서 동기들과 함께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동영상도 그 모교마실 스터디팀에서 사용할 자료로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1장, 2장, 3장 연습문제 풀이를 했고요. 오늘은 제4장 연습문제 풀이를 할 건데 4장은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1 요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만나서 반갑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오래간만에 스터디팀 모여서 공부하는 곳에 가서 동기들 얼굴을 직접 봤는데요. 반가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제4장 연습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도록 하죠. 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게 문제고요. 1번 선택지 보니까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이거 뭐 어렵지는 않죠. 그죠?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인권, 말 그대로 사람의 권리니까.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권리. 1번은 맞고요. 또 한서 준비를 좀 한번 해볼까요? 맞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권리. 색깔이 빨간색은 아니었죠, 이때까지. 갑자기 빨간색이니까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흰색으로 좀 바꿉시다.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권리다. 요걸 한번 세 글자로 한번 줄여봅시다.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권리다. 뭐라 그러면 좋겠습니까? 자연권. 그래서 인권은 자연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권리라면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권리를 갖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권리를 가져. 그러면 이 인권은 또한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권리니까 인권은 그래서 무슨 성을 띠고 있다? 보편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인간인 이상 그 권리가 지속되겠죠. 그죠? 인간인 이상 권리가 지속돼. 그러면 요러한 인권의 특성을 또 뭐라고 정리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인권은 자연권으로서 보편성과 항구성을 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딱 좋겠습니다. 어차피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그 기말고사 때 어떤 문제를 접하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두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권으로서 인권은 보편성을 띠고 항구성을 띄어. 그럼 이 얘기는 인권은 절대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불가침의 권리이고 이런 불가침의 권리로서의 인권을 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걸 천부인권이라고도 합니다.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부여된 권리는 다른 인간이 뺏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보다 우월한 하늘이 인간한테 부여했기 때문에 인간이 다른 인간의 권리를 뺏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인권은 또한 천부인권. 이렇게 인권의 성격을 천부인권이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인권은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이거 맞고 도덕적 권리다. 그쵸? 이건 맞죠? 그 다음에 인권 실현을 위해서는 더 이상의 제도적 보완 장치는 필요 없다. 이건 어떤 것 같습니까? 앞에 건 맞는데 더 이상의 제도적 보완 장치는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자, 인권은 보편성을 가지기에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도덕적 권리란 말은 맞아요. 하지만 인권의 의미가 도덕적 차원에서만 머물지는 않죠. 이 인권 보장을 도덕하면 양심이잖아요. 그죠? 인권 보장을 양심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제도적, 법적 장치가 필요해요. 그런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도적 보완 장치는 필요 없다. 이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한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누가 이거 공짜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권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치 영역에서의 어떤 인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2번은 틀린 문장이니까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근대 인권에서 보장된 자유는 소유권의 자유에 한정이 되었다. 이 얘기는 맞는 얘기 같습니까? 틀린 얘기 같습니까? 자, 인권은 인권인데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근대 인권. 근대 시기의 인권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근대 인권은 근대 시기, 프랑스 혁명 등의 시민혁명이 일어난 그 뒤부터 이제 근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대 인권은 프랑스 혁명 등의 어떤 시민혁명을 통해서 보장된 인권을 뜻하는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인권을 보장하게 만든 시민혁명의 주도 세력이 어떤 세력이었다는 거. 부르주아. 그지? 부르주아 세력이 시민혁명을 주도했었죠. 이 부르주아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부를 축적한 상공업자들이었죠. 부를 축적한 상공업자들이 시민혁명을 주도하여 성공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성공한 시민혁명의 결과 보장된 그 인권은 당연히 누구의 뜻이 반영이 될까요? 시민혁명을 주도한 부르주아의 입장이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부를 축적한 상공업자들, 부르주아들한테 있어가지고 자유는 부르주아들이, 부를 축적한 상공업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 재산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써서 내 뜻대로 돈을 버는 것. 이게 부르주아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를 축적한 상공업자들한테 있어서 자유는 자, 내 재산을 그러니까 소유권을 바탕으로 내 마음대로 써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통해서 내 뜻대로 돈을 버는 것. 이게 이제 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근대 인권에서 자유는 소유권의 자유에 한정이 되었다. 이걸 강조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3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근데 이제 근대가 아니라 4번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무슨 대 인권? 현대 인권이 되는 거죠. 그죠? 현대 인권의 핵심은 생존권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단 당연히 우리가 틀린 걸 찾아냈잖아요. 2번이 옳지 않은 거니까 당연히 4번은 이제 뭐 하는 게 되는 건데 맞게 되는 건데 생존권이라는 게 단순히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존권은 인간의 존엄성에 걸맞는 그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게 생존권이에요. 그래서 현대 국가는 무슨 국가를 추구합니까? 우리가 사회복지학과잖아요. 현대 국가는 복지국가를 지향을 하죠. 그죠? 복지국가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그래 인간다운 생활을 누가 보장을 한다. 국가가 보장을 한다. 그러니까 국가 구성원들의 사회 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생활이 바로 국가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생존권은 인간의 존엄성에 걸맞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니까 현대 인권은 현대 인권에서의 핵심은 생존권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은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됩니다. 2번이 됩니다. 1번 문제 깔끔하게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다음에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2번. 이거는 좀 외워둬야 되겠네요. 그죠? 1948년이면 2차 대전이 끝난 뒤죠. 그죠? 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큰 계기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우리 3학년 1학기 때 우리 3학년 1학기 때 그 과목이 뭐죠? 그죠? 사회복지와 인권이라는 과목이죠. 그죠? 바로 저 뒤에 책이 있어서 사회복지와 인권이라는 과목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게 바로 요
유엔 총회에서 1948년도에 만든 세계인권선언이잖아요. 그죠? 하긴 안 배우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 일단 이건 이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됩니다. 세계인권선언. 자,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이거 1989년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조약입니다. 우리 교재에 잘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국제인권규약은 이거는 별 수 없어요. 외워두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국제인권규약은 우리 교재에 국제인권규약에는 A 규약과 B 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인권규약은 A, B에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자, 1948년도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선언이에요. 선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언에 머물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언을 세계인권선언을 어긴다고 해서 어떤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부과할 수가 가할 수가 없었던 얘기죠. 그죠?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서 법적 구속력과 세계인권선언이 갖지 못했던 법적 구속력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약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국제인권규약 AB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고, 이 국제인권규약 AB와 관련돼서는 이 뒤에 문제로 아마 또 나올 거예요. 그때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정리를 해두도록 하죠.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이고 세계인권선언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우리 2번 선택지 보면서 정리했던 거, 비록 법적 강제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보장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고 인권 보장을 위한 어떤 국제적 노력의 큰 계기가 되었다. 이런 의의를 갖고 있는 거 세계인권선언. 요 2번 문제 정답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이건 2000년대입니다. 2006년도에 12월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의 의의는 21세기 최초의 국제인권법에 따른 인권조약이다. 요 정도로 정리를 좀 해 두시면 시험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봅시다. 3번, 국제인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바로 3번 문제에 나왔었네요. 그죠? 자, 국제인권규약은 아까 A와 B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그죠? 요게 국제인권규약이라는 게 이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연도를 이해하고 있으면 국제인권규약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1966년도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판서로 1966년은 이 횟수를 지금 쓰고 있지만 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시기가 국제 질서로 보면 이게 냉전 시기예요. 냉전 시기 미국의 자본주의 진영과 그 다음에 소련의 사회주의 진영이 맞서 싸우던 시절, 이게 이제 냉전 시절이 되는 거죠, 그죠?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간의 대결이 이루어지던 이 시절인데, 자, 국제인권 A는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이 국제인권 A는 사회권 규약입니다. 사회권 규약, 그 다음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요게 이제 A인데, 요 국제인권 규약 A에는 노동권, 사회보장권, 그 다음에 생활 향상 및 교육권,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노동권도 한번 써볼까요? 요런 것들은 냉전 시기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중에서 이 국제인권규약 A에 특히 관심이 있던 세력은 어떤 세력일 것 같습니까? 사회권, 노동권 이런 것들 강조하는 진영. 그죠? 소련 쪽 사회주의 진영에서 강조를 하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A가 아니라 자, 냉전 시대는 미국 진영과 소련 진영으로 나뉘어져 갈등하던 시절 A 규약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규약이 있다? B 규약이 있다. 그럼 B 규약은 자연스럽게
누구 쪽에서 강조하는 거? 미국 자본주의 진영 쪽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죠? 그럼 A에는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B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자본주의 진영에서 강조하는 거. 자유권, 이런 것들이 강조가 돼요. 그 다음에 소련 쪽은, 이 사회주의 진영 쪽은 정당 하나가 어떤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일당 독재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사회주의 진영 쪽에서 어떤 약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을 자본주의 진영, 미국 쪽에서 강조를 하겠죠. 그죠?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되겠습니까? 시민적, 정치적 권리.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국제인권규약 B 규약에서 강조가 되는 것들이에요. 여기 이제 1966년도에 냉전 시절에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던 시절에 국제인권규약이 A와 B 두 개로 나뉘어졌다. 요거는 어떤 냉전 질서와 연관되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주면 머릿속에 정리하기가 조금 쉽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정치적,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A가 아니라 B였죠. 그래서 1번은 선택지는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1989년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1991년 비준하였다. 요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니까 제가 특별하게 말을 덧붙일 게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아까 얘기한 거네요. 2006년도에 채택된 협약이다. 아까 얘기한 거. 21세기 최초의 국제인권법에 따른 인권조약이다. 요 말을 제가 한 이유는 3번 문제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2번 문제에서 매기를 했었나 보네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세계인권선언은 인권 보장을 위한 큰 의미를 가졌지만 아까 얘기한 거, 이것도 아까 얘기한 거다. 강제성을 띠지는 않는다. 이런 한계 때문에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인권규약을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면 퍼펙트하죠. 그죠? 그래서 3번 정답은 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볼까요? 자, 4번 문제.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른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일단 평등권이 뭐냐?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권리, 이게 평등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는데, 이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문장을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합리적 이유 없이.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자, 평등권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 요게 평등권인데, 요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합리적인 이유가 뭐하냐면, 만약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불평등한 대우는 어쨌든지 간에 받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서 다른 대우를 받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로 달리 대하는 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달리 대하는 건, 이건 달리 대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등한 대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하면 성별, 종교, 나이는 달리 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성별을 이유로 승진해서 배제하는 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한 거니까 요거는 평등권 침해 행위가 맞죠. 장애를 이유로 교육과정에서 배제하는 것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한 거니까 평등권 침해 행위가 맞아요. 그 다음에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도.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도 당연히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4번은 성적이 달라. 그래서 모든 학생들한테 다 장학금을 지불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성적이 높은 학생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 이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서 달리 대우를 하는 걸까요? 그죠? 이거는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구별이죠. 차별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라고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평등권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예요. 요 얘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은 다른 대우를 받을 수가 있다.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뭐다? 구별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한번 써볼까요? 자, 불평등한 대우. 여기서 말하는 불평등한 대우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차별이 되는 거다. 근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대우를 하는 건 이건 차별이 아니라 뭐다? 구별이다. 이렇게 하면 평등권이 아주 평등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게 되는 거죠. 벌써 5번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 아이고, 마지막 문제인데 이것도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될 게 많은 그런 문제가 되네요. 자, 마샬이라는 사람이 시민권에 대해서 이론을 좀 정리를 해둔 게 있는데 이 마샬의 시민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둬야 되겠네요. 이 5번 문제에서는 일단 마샬은 그 시민권을 정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민권은 이 문제에 없나? 아래에 있네요. 그러니까 4번에 있어요. 마샬은 시민권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권이라는 거, 정치권이라는 거, 사회권이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4번은 맞는 문장이에요. 이게 누구의 이론? 마샬의 이론이니까 그 마샬이 이렇게 세 개를 정리를 하고 구분을 하고 각각의 권리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 라고 어떻게 설명했느냐, 각각의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그죠? 첫 번째 국민권은 여기다가 써볼까요? 이거는 18세기에 나오는 권리예요. 근데 18세기면 우리 아까 1번 문제인가 할 때도 했던 얘기, 이게 시민혁명이에요. 시민혁명. 근데 시민혁명을 주도했던 부르주아 시민 계급이 추구했던 권리, 이게 국민권이에요. 그 이전에 이런 얘기까지 하면 오히려 더 머리가 아플 수 있을까? 자, 시민혁명을 한 이유는 그 이전까지는 이 부르주아들이,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18세기 이전에 왕이 지 멋대로 국가를 통치했거든. 절대로 그러니까 절대 왕정이 통치하던 이 시기에 부르주아들의 권리가 보장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18세기에 부르주아들이 뭘 주도했다? 시민혁명을 주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시민혁명을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민혁명을 주도한 부르주아들은 뭐가 끔찍하게 싫어? 왕이, 이 절대왕정 시대의 왕은 짐은 곧 뭐다? 국가다. 이렇게 얘기했던 시절이니까 왕의 간섭을 받기 싫어. 이 얘기는 국가의 간섭을 받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18세기 시민혁명을 성공시킨 이 부르주아들은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죠? 그래야지만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던 이 시절에 이 시민혁명을 주도한 부르주아들이 추구했던 권리가 국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주아들, 돈 많은 사람들, 사유재산 보장, 그 다음 내 재산 가지고 내 맘대로 하고 싶어, 계약의 자유, 그 다음 왕이 자기 멋대로 날 감옥에 가두는 거 싫어, 신체의 자유, 내 뜻대로 주장하고 표현하고 싶어, 언론 및 사상의 자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사유재산 보장, 계약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 및 사상의 자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권에서 국민권은 뭐가 강조가 됐던 거죠? 자유권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민권은 자유권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 지금 무슨 권 얘기하고 있습니까?
공민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시기는 국가의 간섭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제 하나만 더. 자, 그래서 국가는 하는 일이 많으면 좋은 국가입니까? 하는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국가입니까? 국가의 간섭이 끔찍하게도 싫었던 이 부르주아들이 이 공민권을 보정을 하려고 하던 이 시기, 국가는 일을 많이 하는 국가가 좋은 국가가 아니라 정말 최소한의 일만 하는 국가가 좋은 국가예요. 그래서 어떤 국가를 추구한다. 야경 국가를 추구한다. 이게 뭔 얘기냐? 밤에 경찰 노릇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자기 재산 훔쳐가는 도둑들 싫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 도둑은 잡아줘야 돼. 딱 그 정도만 하면 돼. 그다음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만 막아주면 돼. 이런 역할을 하는 국가가 그러니까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국가. 여기 이제 야경 국가예요. 야경 국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몇 세기 얘기? 18세기 얘기예요. 이제 무슨 권과 관련돼서? 공민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다음은 정치권 얘기해 봅시다. 자, 이게 공민권이 18세기라면 정치권은 몇 세기일 것 같아요? 19세기예요. 19세기. 자, 정치권은 입법부인 의회에 진출하거나 그다음에 선거, 그러니까 자신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 그러니까 정책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 참정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 자, 시민혁명 직후에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고 근대 민주주의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근대 민주주의가 등장한 이 시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사람들한테 다 줬던 게 아니에요. 자, 부르주아들, 돈이 많은 이 사람들이 보기에 결국에는 내가 돈이 많아.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이 돈 중에 국가에 뭘 냈어? 세금을 냈어. 그럼 세금을 낸 사람만이 국가 운영에 참가를 해야지. 세금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 국가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줘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소유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만 무슨 권을 갖는다? 참정권을 갖는다. 이게 이제 근대 민주주의 초기에 등장했던 어떤 생각인데, 자, 이러면 누구만 투표권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낼 수 있는 자기 명의, 자기 소유의 재산이 있는 사람만 참정권을 갖는데, 이게 결국엔 돈 많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부르주아 남성만이 참정권을 가졌던 시기란 얘기죠. 아니, 근데 시민혁명은 부르주아들이 주도했다고 하지만 부르주아만 참여했던 혁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농민들, 도시 빈민들, 그 다음에 남자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성들도 다 같이 함께 이제 시민혁명 일으켜가지고 결국에는 절대왕정을 무너뜨리고 봉건 질서를 해체를 한 건데, 그 결과 참정권이라는 어떤 이런 과실이라 그럴까? 이런 혜택은 부르주아 남성만 갖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9세기부터 선거법 개혁 운동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여성들도 참정권 운동을 펼치거든요. 이러면서 이들의 선거법 개혁 운동을 통해서 이들도 이제 선거권을, 투표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 먼저 투표권을 갖게 되고, 이제 여성들도 나중에. 여성들의 참정권은 굉장히 늦게 이제 보장이 되는데, 이건 나중에 필요해 보면 우리 사회복지와 인권 과목에서도 이런 얘기도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아무튼지간에 그래서 요 시기 19세기에 이제 참정권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사회권은, 요건 이제 20세기 현대에 들어와서 얘기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그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은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사회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사회권이에요. 사회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어떤 사회의 어떤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아까 얘기한 거, 이런 거 무슨 권? 생존권 얘기했잖아요. 그죠? 단순히 그러니까 목숨만 부지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생존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사회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권 얘기예요. 아까 현대복지국가 얘기했잖아요. 국가는 사회권, 생존권을, 그 국가 구성원들의 사회권, 생존권을 보장해줄 의무를
갖는다. 이런 국가가 이제 복지국가가 되는 거고, 이 복지국가는 현대국가잖아요. 그죠? 20세기 현대국가. 아까 18세기의 국가가 18세기에 추구했던 국가의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이 야경 국가였다면 20세기는 복지국가를 지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회권은 20세기에 성립되고 확대된 권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5-4번 선택지 하면서 마셜의 시민권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정치권은 참정권을 말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 다음에 사회권은 18세기? 아니죠. 사회권은 몇 세기? 20세기. 18세기는 국민권, 19세기는 참정권. 그 다음에 국민권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 개념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죠? 이거 한 번 얘기 더 하라 그러면 울어버릴 거예요. 자, 울든지. 자, 아무튼 3번은 맞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4번, 시민권. 마샬의 시민권은 국민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주장되었다. 이것도 맞는 얘기.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몇 장 했다고요? 오늘 4장 했다고요. 과목은 사회복지 법제화 실천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법제화 실천 제4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1, 요 단원의 워크북 연습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호학번 학부생 부천학습관 목요마실이라는 스터디팀에서 열심히 동기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민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